2021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영하 12도를 가리키는 아침 빌라 2층 203호에 새로 입주한 세입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거실과 방은 따뜻한데 유독 안방 한쪽 코너만 차갑다는 것을요. 손을 대보니 확실했습니다. 마치 그곳만 난방이 끊긴 것처럼 장판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빌라 대부분은 온수 온돌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닥 아래 몰탈층에 배관이 뱀처럼 깔려 있고 그 안을 뜨거운 물이 순환하며 바닥을 데우는 구조죠. 정상적이라면 모든 구간이 고르게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집 안방 1.2m 구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고 관리사무소는 협력업체인 정한설비에 AS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2시 설비기사 정가영 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30대 초반 7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는 정상이고요. 다른 방은 문제 없죠? 가영 씨는 먼저 기본 점검을 했습니다. 보일러 압력 게이지 정상, 순환 펌프 작동 정상, 배관 분기 밸브 개방 확인. 그럼 배관 어디선가 막혔거나 우회됐을 가능성이 있네요. 가영 씨는 가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설비 진단용으로 흔히 쓰는 장비죠. 이 카메라는 물체의 표면 온도를 색으로 보여줍니다. 빨강 노랑은 뜨거운 곳, 파랑 보라는 차가운 곳. 정상적인 온수 배관이라면 바닥 전체가 주황색에서 노란색 패턴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가영 씨가 열화상 카메라를 안방 바닥에 천천히 훑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였습니다. 창문 쪽에서 시작한 배관 열선이 주황빛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방 전체를 데우고 있었죠. 그런데 침대 옆 벽에서 80cm 떨어진 지점. 갑자기 열선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회했습니다. 모니터 속 온도 분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상 루트는 직선으로 벽을 따라가야 하는데 갑자기 90도로 꺾이며 1.2m 구간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구간을 피해서 배관을 재배치한 것처럼. 가영 씨는 사진을 몇 장 찍고 그 위치를 줄자로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시공할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배관은 최대한 짧고 균일하게 깔아야 효율이 좋습니다. 굳이 우회 루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장판 상태였습니다. 그 구간만 유독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 전에 다시 깐 것처럼 경계선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죠. 혹시 여기 누가 먼저 살았나요? 세입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전 작년에 이사 왔고요. 그 전엔 10년 넘게 비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가영 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집의 이전 소유주와 시공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2010년에 실종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2010년 4월. 벚꽃이 지고 실록이 올라오던 봄날. 윤서진 씨는 이 집에서 혼자 평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5세, 프리랜서 번역가. 남편 최도연 씨는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는 주말 부부였죠. 서진 씨의 화요일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집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번역 작업. 오후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저녁엔 혼자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동료 번역가 김진아 씨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서진 언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마감을 어긴 적이 없었고 연락도 잘 됐죠.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게. 그해 3월 서진 씨의 집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방 쪽 난방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관 점검 업체가 왔습니다. 제일설비라는 상호의 작은 업체였고 대표이자 기사인 강민재 씨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36세,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배관 분기 쪽에 공기가 좀 차 있었네요. 빼드렸으니까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상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명함이에요. 평범한 AS 방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전화로 직접 연락을 했죠. 저번에 점검한 곳 확인하러 왔어요. 무료 AS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서진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점검은 10분 만에 끝났고 민재 씨는 이상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배관 수명 점검하러 가도 될까요? 요새 이 빌라 노후화가 심해서요. 서진 씨는 이번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진 씨는 진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관 업체 사람이 자꾸 연락 오는데 좀 이상해. 무섭진 않은데 그냥 불편해. 진아 씨가 답장했습니다. 그냥 무시해. 혹시 또 오면 남편한테 얘기하고.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강민재 씨는 이 빌라에서 여러 차례 AS를 맡았던 단골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203호에만 잦은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죠. 공식 관리사무소 요청 1회, 개인 연락 후 방문 3회, 마지막 방문은 4월 27일 화요일. 서진 씨가 실종되기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민재 씨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관 점검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서요. 서진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죠. 지금은 불편해요. 다음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 주세요. 아,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민재 씨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CCTV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재 씨는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고 계단 쪽에 약 3분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자세로. 그리고 결국 내려갔습니다. 이틀 후인 4월 29일 목요일 밤. 윤서진 씨는 실종됩니다. 실종 전날 밤 서진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꼭 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지금 말해. 아니야, 직접 보고 말할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최도연 씨는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 서진 씨의 폰에 마지막으로 찍힌 기록은 오후 9시 47분. 일산 동구 기지국 집 근처였습니다. 그 후 모든 기록이 끊깁니다. 남편이 금요일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너무나 깨끗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윤서진 씨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번역 작업을 마치고 오후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달랐습니다. 오후 8시 30분. 서진 씨는 동료 김진아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마감건 오늘 다 끝냈어. 이제 좀 쉬어야지. 진아 씨가 답장합니다. 언니 대단해. 나는 아직 반도 못했어 유유. 키읔키읔 파이팅. 내일 통화하자. 그것이 서진 씨가 보낸 마지막 일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9시 12분. 203호의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진 씨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남자. 네이비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강민재 씨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일설비 강민재입니다. 배관 긴급 점검 건으로. 지금요? 너무 늦었는데요. 죄송해요. 낮에 다른 집 점검하다가 2층 배관에서 누수 징후가 발견돼서. 혹시 안방 쪽 물 나오는데 문제 없으셨어요? 서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안방 화장실 수압이 약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남자를 들이는 건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내일 낮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서진 씨는 안도하며 인터폰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오후 9시 23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진 씨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인터폰을 켰습니다. 이번엔 화면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아니면 기계 오류? 그녀는 현관 시큐리티 도어의 잠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 9시 28분. 서진 씨는 폴더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예민한 반응 같았습니다. 대신 진아 씨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야, 아까 배관 기사가 밤에 왔다 갔는데 또 초인종 눌러서 좀무. 문자를 다 쓰기 전.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이 아니라 직접 문을. 서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진 씨, 저예요. 아까 그 기사요. 죄송한데 공구 가방을 복도에 두고 간 것 같아서.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 초인종을 안 누르고 직접 문을 두드리는 걸까? 왜 인터폰 화면에 안 보였을까? 서진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마이크로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맡겨두겠습니다. 내일 찾아가세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진 씨는 다시 폴더폰을 들었습니다. 아까 쓰던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진아야, 아까 배관 기사가 밤에 왔다 갔는데 또 초인종 눌러서 좀 무섭다. 문 앞에 있어.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는데.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쾅! 갑작스러운 큰 소리. 현관문이 아닌 베란다 쪽에서 폴더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저장함에만 남았습니다. 문 앞이야 라는 마지막 단어와 함께 나중에 확인된 기지국 기록. 오후 9시 47분. 203호 인근에서 서진 씨의 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그 후 12분간 일산동구 기지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59분.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파괴됐거나. 같은 시각 복도 CCTV. 오후 9시 52분. 강민재 씨가 203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손에는 큰 공구 가방.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 최도현 씨가 청주에서 출발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20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1년 동안 2010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최도현 씨가 청주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엔 서진 씨의 실내화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외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처음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거나 잠깐 산책을 나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새벽 1시 최도현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일산동구 경찰서 강력반 박민수 반장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당시 48세,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실종 신고 접수 시각이 새벽 1시 17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죠. 박 반장의 팀이 다음 날 오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 사건 현장과 달랐어요. 급하게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청소를 한 것처럼요. 거실 바닥은 물걸레질이 된 듯 반짝였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베란다 창문도 닦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평소 서진 씨가 깔끔한 성격이긴 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친구 김진아 씨가 증언했습니다. 언니가 청소를 자주 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운 것 같았어요. 경찰은 과학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루미놀 씨약 테스트, 혈흔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였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베란다 어디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문 채취도 진행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남편과 서진 씨의 지문이 나왔지만 제3자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지국 기록에서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서진 씨의 마지막 신호. 4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일산 동구 기지국. 집에서 200m 반경 내였습니다. 그 후 12분간 같은 기지국에 머물렀습니다. 오후 9시 59분.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반장은 CCTV를 분석했습니다. 빌라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CCTV를 모두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4월 29일 오후 9시 52분. 강민재 씨가 203호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에 든 공구 가방.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5월 3일. 강민재 씨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그날 밤 왜 그 집에 갔습니까? 배관 점검 때문이었습니다. 긴급 누수 문제가 있어서요. 오후 9시예요?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아, 낮에 다른 집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그럼 왜 52분에 집에서 나오는 게 찍혔죠? 아, 그건 공구 가방을 복도에 두고 갔었거든요. 다시 찾으러 간 겁니다. 경찰은 강민재 씨의 진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압수해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섬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의 작업복과 신발도 검사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차량도 확인했습니다. 2005년식 포터 트럭. 역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도 애매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혼자 살았기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진 씨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실종 추정 장소는 집이었지만 집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4월 29일 밤부터 5월 1일까지 서진 씨가 빌라를 나가는 장면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출입 차량 기록. 강민재 씨의 트럭이 오후 9시 58분에 나갔습니다. 그 외 다른 차량은 없었습니다. 2010년 8월. 3개월의 수사 끝에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박민수 반장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혈흔도 결정적 증거도 없었죠. 강민재는 계속 부인했고 우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어요. 강민재 씨는 풀려났습니다. 혐의 불충분. 2010년 10월. 강민재 씨는 제일설비를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으로 이사를 갔죠. 최도연 씨는 아내를 찾기 위해 사비를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죠. 11년. 그 집 바닥 아래에서 진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로 돌아옵니다. 설비기사 정가영 씨는 열화상 카메라로 발견한 이상한 우회 루프를 관리사무소에 보고했습니다. 이 집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 네. 2010년에요. 그래서 11년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가영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관 고장이 아니라고. 가영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일산 동구 경찰서 강력반이 다시 203호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반장이었던 박민수 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후배 형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님 윤서진 씨 사건 기억하시죠? 그 집에서 이상한 배관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박 선배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화면을 본 박 선배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 원래는 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갑자기 우회하네. 네, 의도적으로 이 구간을 피한 것 같습니다. 장판도 색이 다르고요. 박 선배는 결심했습니다. 뜯어봅시다. 지금 바로. 오후 2시, 전문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장판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1.2m 구간 예상대로 경계선이 명확했습니다. 오래된 장판 아래 새로 깐 장판이 나왔습니다. 이중으로 깔려 있네요. 아래 장판을 걷어내자 몰탈층이 드러났습니다. 몰탈 표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번 깨뜨렸다가 다시 메운 것처럼. 색깔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만 새 시멘트 같아요. 전동 해머로 조심스럽게 깨기 시작했습니다. 화드득, 몰탈이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5cm, 10cm, 그리고 뭔가 있습니다. 몰탈 덩어리 사이, 검은색 비닐 파우치가 보였습니다. 방수 처리된 지퍼백, 그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을 열자 폴더폰이었습니다. 2010년식 삼성 폴더폰. 11년 동안 바닥 아래 봉인되어 있었던. 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윤서진 씨 거예요? 박 선배는 장갑을 끼고 폰을 들었습니다. 일단 국과수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폰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연한 분홍색 케이스, 모서리에 작은 스티커, 남편 최도연 씨가 제출했던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진 씨 폰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몰타를 더 걷어내자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비닐봉지. 그 안에 든 것은 머리카락 다발이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투입됐습니다. 몰탈층 전체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방수 시트 사이에서 뼈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치아 3개, 손가락 뼈 일부, 두개골 파편, DNA 감식 결과, 윤서진 씨였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2010년 4월 29일 밤, 윤서진 씨는 이 집 안방에서 사망했습니다. 쌓이는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범인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안방 바닥 몰타를 깨고 배관 사이 공간에 은닉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묻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배관이 지나가는 좁은 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딘가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은닉 후 범인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온수 배관이 그 자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잘라내고 그 구간만 우회하는 임시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1.2m를 건너뛰는 유자형 배관. 그리고 몰타를 새로 타설했습니다. 장판을 2겹 깔아 높이를 맞췄습니다. 청소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11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입자들은 그 위를 걸었습니다. 겨울이면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단 한 곳 1.2m만 빼고 그곳만 차가웠습니다. 온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폴더폰 포렌식이 시작됐습니다. 11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그 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저장함, 미전송 문자 1개. 진아야, 아까 배관 기사가 밤에 왔다 갔는데 또 초인종 눌러서 좀 무섭다. 문 앞에 있어.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는데. 2010년 4월 29일 오후 9시 28분 작성. 전송되지 않음. 마지막 3글자. 문 앞이야. 서진 씨는 마지막까지 문 앞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포렌식 팀. 방수 파우치 덕분에 폰은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자 부팅음이 울렸습니다. 11년 만에 깨어난 2010년 4월 29일. 마지막 통화 기록. 21시 47분. 발신자 남편. 통화 시간 3분 12초. 마지막 문자 메시지. 21시 43분. 집 들어왔어. 저녁 뭐 먹을까? 그리고 21시 52분.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기지국 로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최도연 씨의 휴대폰. 2010년 4월 29일. 마이너스 19시 30분 강남구 회사 기지국. 마이너스 20시 15분 경기도 성남시 기지국. 마이너스 20시 47분 용인시 수지구 기지국. 마이너스 21시 20분 용인시 기흥구 기지국. 마이너스 21시 45분 실종 현장 인근 기지국. 회사에서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진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21시 45분 아내가 사망한 바로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 포렌식 재분석, 루미놀 반응 검사, 욕실 배수구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 윤서진 씨의 혈액, 그리고 특이한 화학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DTA는 혈액 응고를 막는 화학물질입니다. 병원 혈액 검사용 시험관에 들어있죠. 자연 상태의 혈액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현장 배수구에서 EDTA가 검출됐을까? 국가수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현장을 청소하면서 혈흔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표백제와 세제를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배수구 깊숙한 곳에 미세한 혈액 흔적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EDTA 검출은 범인이 혈액 증거를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배관 시공 전문성 추적. 배관 우회 작업.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최도연 씨의 경력을 재조사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는 건설회사에서 설비 시공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난방 배관 시공 감독 경력 3년. 필요한 도구를 다룰 줄 알았고 배관 구조를 이해했으며 몰탈 작업도 가능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최도연 씨가 재소환됐습니다. 2010년 4월 29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새벽 3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이 기지국 로그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21시 45분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간 겁니다. 왜 진술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 수사관이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회사 설비팀 근무. 배관 시공 전문가시네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배관을 절단하고 우회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침묵. 당신 집 안방 바닥 아래에서 정확히 그런 작업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최도연 씨 긴급 체포. 혐의는 살인, 사체 은닉, 증거인멸. 11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찾아낸 온도 차이. 방수 파우치가 지켜낸 디지털 기록. 배수구에 남은 EDTA 흔적. 기지국이 기억한 그날 밤의 위치. 그리고 배관 속에 봉인된 11년의 침묵. 윤서진 씨는 마침내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자, 집 들어왔어. 저녁 뭐 먹을까? 그 평범한 일상의 끝에서 2021년 6월 3일 수원지 방법원. 최도연 피고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29일 피해자 윤서진 씨를 살해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예.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또 싸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에 계속 화를 냈어요.
돈이 없다고, 장래가 불안하다고.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그런 말들. 화가 났습니다. 저도 힘들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질렀고 서진이도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에 있던 무거운 책 받침대를 들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번 내리쳤는데 서진이가 쓰러졌어요. 바닥에. 당황했습니다. 119를 부를까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살인자가 되는 게. 그래서 그냥 검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닥에 묻었습니까? 네. 배관을 우회시키고 몰타를 새로 타설하고 장판을 2겹 깔고 완벽하게 청소했습니까? 네. 그리고 11년 동안 그 위를 매일 걸어 다니며 살았습니까? 최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0년 4월 30일 처가에 전화해 서진이가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5월 1일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부부싸움 후 가출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168번의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간적 실수입니까? 침묵.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시신은닉 방법, 증거인멸, 거짓 진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배관 우회 작업에만 최소 8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119를 부를 생각은 없었나요? 자수할 생각은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바닥 아래 봉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진술. 윤서진 씨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집 들어왔어. 저녁 뭐 먹을까? 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우리는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딸은 11년 내내 그 집 바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밟고 다니는 곳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최종 진술. 최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1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고, 너를 바닥에 묻은 순간부터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던 거야.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해. 2021년 9월 15일.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도연은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하고 11년간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민수 전 형사. 11년을 함께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날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방배관 속 어둠 속에 갇혔던 11년. 이제 그 긴 밤이 끝났습니다. 2022년 봄. 정가영 기사는 여전히 남방 수리 현장을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그녀에게 단순한 도구 이상입니다.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그 사건 힘들지 않았어요? 가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한동안 악몽도 꿨어요. 하지만 그녀가 열화상 카메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를 찾아낸 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걸 돕는 일, 그게 제 일이잖아요.
가영은 2021년 시민의 용기와 책임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서진 씨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민수 전 형사. 은퇴 후 그는 미제사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010년 5월 2일.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찍은 윤서진 씨의 사진. 11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그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더군요. 때로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기술의 도움으로,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로. 박민수는 정가영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진 씨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 씨의 장례식은 2021년 3월에 치러졌습니다. 11년 만에 그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윤서진 1978-2010 사랑하는 딸,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사람.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매달 묘소를 찾습니다. 서진아, 엄마 왔어.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녀는 딸이 좋아하던 꽃을 놓으며 말합니다. 너 찾는데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 엄마가 자주 올게. 이 사건은 한국 범죄 수사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활용 확대. 경찰과 국과수는 미제 사건 재조사에 열화상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구조 속 은닉 가능 공간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죠. 디지털 증거의 재평가. 오래된 휴대폰, 저장 장치 등 디지털 증거물의 장기 보존 가능성이 재조명됐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방수만 잘 되어 있으면 데이터는 살아있을 수 있다. 시민의 역할 강조. 정가영 사례는 일반 시민의 작은 의심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무시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빌라 203호. 그 집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새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죠. 사건 이후 아무도 그곳에 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가영은 가끔 그 앞을 지나갑니다. 다른 집들의 난방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 집도 언젠가는 누군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 되겠죠. 나쁜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봄날의 집으로. 2023년 가을. KBS 다큐멘터리 팀이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제목은 온도가 밝혀낸 진실 -11년 만에 귀환. 방송 후 정가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신고할게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민수 전 형사는 지금도 미제 사건 파일을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십 건의 실종 사건들. 이 중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숨겨진 채 발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는 후배 수사관들에게 당부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윤서진 씨의 마지막 문자. 집 들어왔어. 저녁 뭐 먹을까? 그 평범한 문장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상의 소중함. 평범한 대화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지. 서진 씨는 그저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따뜻한 집을 바라던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난방 배관 속 11년의 어둠을 견딘 그 작은 폰. 열화상 카메라가 찾아낸 차가운 진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밝혀낸 따뜻한 정의. 정가영 기사는 오늘도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화면 속 온도 차이를 읽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집이 따뜻하기를,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없기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의 이야기. 남방배관 속의 마지막 문자.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노력은 계속됩니다.